제발 이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한 미국인 여성이 아버지께 한국인 남자와 결혼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니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 줄은 아니 거긴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라고. 절대 안 된다. 딸이 완고한 아버지에게 울면서 결혼 허락을 구해보지만 딸의 아버지는 한국인과 결혼은 절대 안 된다는 표정입니다. 과연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될 줄 몰랐는데 쑥스럽군요. 전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거창한 정도는 아니지만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저와 아내 그리고 딸 아이 이렇게 3명이 단출하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죠. 아내는 대학교 때 만나게 되었는데 같은 경영학과인데다가 성격도 잘 맞고 밝고 매력적인 사람이라 제가 그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기가 많은 데다가 처음 만났을 땐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 역시 다른 여자친구와 사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서로 짝이 있으니 마음을 추스리려 했지만 그녀에게 마음이 가는 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간직한 채 그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 제 가치관에 맞지 않기에 여자친구와는 결국 이별을 선택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헤어진 후에는 좀 비겁할 수 있지만 아내에게 친구로서 다가갔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 그녀의 당시 남자친구와 많은 트러블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털어놓기를 자신은 졸업하고 앞으로의 꿈이 있고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남자친구는 결혼하고 나면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몹시 사랑스러운 그녀이기 때문에 집에 가둬두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제가 봐도 그녀는 몸은 약할지라도 재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꿈이 확고하고 그 꿈만 생각해도 눈을 반짝이는 여자에게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다니 저는 듣고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박혀있기엔 너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녀에게 너의 꿈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말하며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제 말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그녀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남자친구와 결국 헤어지고 말았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기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헤어졌다는 사실은 기뻤지만 이별은 그녀를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고 전 그녀에게 지극정성을 다했죠. 그녀가 외로움을 느낄 수 없게 하기 위해 재미있게 해주고 힘들 때는 기댈 수 있게 해주며 그녀가 언제든 찾을 수 있게 항상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 저를 알아준 건지 그녀는 어느 날 저에게 당당하게 사귀자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고백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막상 고백을 받게 되니 깜짝 놀랐지만 너무 행복했고 그렇게 저는 그녀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정말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하였고 졸업 후에는 제가 첫 사업을 시작할 때 그녀가 비서를 자청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린 좋은 연인이자 파트너가 되었죠. 아버지의 도움이 있긴 했지만 사업도 어렵지 않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도 자리 잡게 되자 자연스럽게 저희는 축복 속에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 사이에서 아이가 잘 안 생긴다는 거였죠. 저는 사실 아이를 가지는 것에 회의적이었는데 그 원인은 그녀의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죠. 평소에도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그녀가 출산하다 잘못될까봐 그녀가 임신하는 걸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된 그녀는 저를 닮은 아이를 갖고 싶다며 부단히 노력했고 심지어 힘든 시험관 시술까지 그 연약한 몸으로 견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내를 최선을 다해 돌보며 응원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염원하던 일이 일어났죠. 기적처럼 아내가 임신에 성공해 초음파 사진을 보며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흘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떠오를 만큼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순간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전 아내처럼 마냥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내의 배가 불러올수록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일과 꿈까지 그만둔 채 집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돌보았지만 아내의 몸은 나날이 약해져 갔고 아내가 임신 중인데도 불구하고 야위어가는 모습에 뱃속의 아기를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쇠약해진 몸에 입덧까지 더해져서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해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내를 곁에서 간병했고 힘들어하는 아내를 보며 울음을 삭히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당사자인 아내일 텐데 아내는 오히려 제게 웃어 보이며 자신은 행복하다고 뱃속에 사랑하는 당신과 나의 결실이 있다고 말하며 저를 다독였죠. 미소를 지으며 배를 만져보라는 말에 저는
그녀의 배에 손을 조심스럽게 가져갔고 기다렸다는 듯 발을 차는 아이의 진동이 제 손에 전해졌습니다. 딸과 처음 교감을 한 순간이었는데요. 순간 저도 모르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아내는 출산을 하였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무사히 태어났지만 아내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고 출산 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아내는 딸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하고 하늘로 떠났습니다. 수술 전에 아내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유언이 되었는데요. 그 한마디는 우리 딸 릴리를 사랑하고 아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를 쏙 빼닮은 릴리는 갈색 눈에 밤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죠. 응애응애 우는 모습이 별이 된 엄마를 추모하는 것 같았고 전 아이를 조심스레 안으며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어 릴리를 지키겠다고요. 릴리는 무럭무럭 자랐고 다행히 저를 닮아 몸이 튼튼하게 자라줬습니다. 아름다운 엄마의 얼굴에 곰같이 강인한 저의 체력을 닮아서 저는 다행이라 생각했죠. 전 릴리의 먹는 것부터 교육, 교우관계, 환경 모든 걸 신경 썼습니다. 아내의 바람대로 그리고 저의 소중한 딸이었기에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웠던 것 같습니다. 사업도 가능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집에서 하고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릴리가 엄마의 빈자리를 느껴 혹시라도 외롭지 않게 그리고 교감하기 위해 애썼고 그 정성을 신께서도 아셨는지 정말 구김살 하나 없이 밝게 자라주는 릴리의 모습은 저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릴리의 대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속으로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말을 걸곤 합니다. 케이트 보고 있어.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하고 있어. 나 아빠로서는 잘하고 있는 거 맞지라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하지만 신이 너무 잘 지내서 셈이 났는지 릴리가 청소년기를 지낼 무렵 차에 치이는 사고가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밖에서 자유롭게 노는 아이의 모습이 좋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릴리가 워낙 밖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유모까지 붙여주면서 각별히 조심히 놀 수 있게 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없게도 졸음 운전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병원까지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처음 릴리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릴리는 저를 살아가게 하는 마지막 빛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었죠. 수술을 끝내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릴리를 만났을 때는 아내의 모습이 겹치면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고 저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마지막 사랑 케이트 정말 미안해.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 제발 우리 릴리를 지켜줘 케이트. 릴리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 제발 지켜줘. 제가 살아가는 하나뿐인 이유가 릴리였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매일 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통했는지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릴리는 무사히 깨어났고 깨어난 후 첫 마디가 미안하다는 사과였을 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이의 신변 보호를 강화했고 필요시에는 보디가드까지 고용해 외출할 때는 대중교통보다는 차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바깥 활동도 저와 함께일 때나 학교 수업 등 공적인 스케줄에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릴리는 갑갑하다고 불평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릴리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최소한 성인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무탈하게 지켜주고 싶었고 릴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친구를 빙자한 보디가드를 계속 붙였습니다. 제가 못 보는 사이에 릴리에게 무슨 큰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릴리가 대학에 입학했을 땐 집을 아예 대학 근처로 옮겨서 혼자 살 수 있는 환경을 사전에 차단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릴리를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외 진출 관련 중요한 사업 미팅 때문에 중국에 가야 했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하고 직원만을 보냈었죠. 혹여 직접 가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릴리를 혼자 집에 놔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에 간 직원들이 지속적인 방문 요청을 해왔고 이 사실을 릴리까지 알게 되면서 릴리가 너무 걱정 말라며 설득까지 하는데 자신 때문에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싫다는 딸의 말에 도무지 거절만 고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반드시 집에만 있고 위험한 곳은 갈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혼자 있지 말고 친구의 딸인 페투니아와 떨어지지 말라고 당부했죠. 그렇게 단단히 주의시키고 중국으로 향했지만 걱정의 좀처럼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국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예민해져서 평소에 잘 안 내던 짜증까지 내기 시작했죠. 예민해진 이유가 딸을 두고 온 이유도 있지만 중국의 공항이 시끄럽고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와 빠르다고 소문난 중국의 고속열차를 타러 갔는데 고속열차는 더 문제였습니다. 기차 안에서 중국인들의 수다는 공항보다 몇 배는 더 시끄러웠고 이상한 냄새까지 났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기차를 탈 일은 좀처럼 없었기에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 타본 중국 고속열차의 첫 경험은 저에게는
최악에 최악을 더한 기분을 맛봐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예민한데 코를 찌르는 악취에 계속되는 딜레이까지 올라오는 화를 꾹꾹 참아야 했죠. 그렇게 간신히 예정된 호텔에 도착하고 나니 갑작스럽게 날씨가 악화되었습니다. 날씨는 최악이었는데 베이징에 유례없는 폭설이라며 눈이 미친 듯이 내리더군요. 결국 출발조차 못해 미팅은 연기되었고 다음 날이면 눈이 그치고 치워져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눈은 멈출 생각이 없는 듯 계속 내렸고 결국 화상 미팅으로 진행되었죠. 저는 이럴 거면 뭐하러 중국에 왔는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최악인 것은 폭설로 인해 공항이 마비가 오면서 대부분의 항공편이 결항이 되었고 중국 공항의 정상화가 처음에는 2일 걸린다고 하였다가 3일, 4일 연기되더니 결국 2주를 중국 베이징 호텔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딸과 꾸준히 연락을 했고 딸은 미소를 보여주며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매일 영상통화를 했고 딸의 안전을 확인한 저는 미국에 갈 날만을 고대했습니다. 겨우 중국의 공항은 복구가 되었고 복구가 되자마자 가장 빠른 비행기로 미국의 집으로 돌아갔죠. 다행히도 딸은 친구의 집에 잘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아 보이는 딸의 얼굴에 안심했죠. 2주나 집을 비웠는데도 절 원망하기는커녕 어서 오라며 저를 안아주는 딸의 모습에 이제 릴리도 다 컸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딸은 커가면서 갈수록 아내를 닮아 아름다워져 갔고 특히 아내의 눈동자를 빼다 박은 딸의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게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딸이 방으로 종종 걸음으로 들어오더니 머뭇거리며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돈이 필요한가 생각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딸의 대답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답은 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죠. 평소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저는 순간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새 친구를 사귀었니? 라고 물었고 딸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아빠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 말을 듣는 순간 내 딸에게 남자친구라니? 맙소사. 남자를 대체 언제? 저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성인이었고 그녀는 그럴 권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잡놈이냐고 소리치고 싶은 걸 애써 참으며 물었죠.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 정말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키도 크고 멋진 남성이라고 하더군요. 어디서 콩깍지가 씌었구나 생각하며 부글부글 뭔가 끓어오는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딸의 남자친구와의 만남은 곧 현실이 되었죠. 속으로 얼마나 잘생겼나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작 제 눈으로 직접 본 딸의 남자친구는 예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딸 옆에 선 남자는 제가 들었던 잘생기고 키가 훤칠한 미국 남성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색과 눈동자가 까만 동양인이었죠. 저는 눈을 깜빡이며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미국인일 거라 생각했는데 동양인이었다니. 딸의 남자친구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정중하게 하며 자신을 최수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정신을 차리며 다시 한번 딸의 남자친구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딸의 말대로 확실히 키가 크고 외모도 반반해 보였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몇이냐고 물었고 다행히 딸보다는 나이가 많아서 살짝 놀랬습니다. 그리고 딸의 남자친구는 자기소개를 이어갔는데요. 저는 소개를 듣고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은 한국인이고 한국에 놀러왔던 제 딸과 눈이 맞아 사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내 딸이 한국 여행이라고. 대체 언제 여행을 갔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릴리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사실을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제가 중국에 간 사이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놀러 갔다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상통화할 때 미국인 친구와 함께 있는 것만 보고 설마 미국이 아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던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여행에서 만난 이런 검증도 안 된 외국인과 무턱대고 사귀다니. 그리고 한국이라니. 릴리 제정신이니? 기가 막혔던 저는 소리쳤죠. 딸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어서 그런지 릴리는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죠. 제가 화를 낸 이유는 갑작스런 남자친구를 소개받아서도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2주 정도 머물면서 중국인들에게 한국은 중국의 것을 따라만 하는 문화적으로 뒤처지고 경제적으로 중국에 의존하는 가난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쟁 중인 나라라서 매우 위험해서 여행 갈 곳이 되지 못하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생각은 달랐던 듯 다부진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검증된 사람이고 본인이 잘 안다고.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 외치길래 내가 어떻게 아냐고 저는 화를 냈죠.
저는 수연이라는 남자를 노려보며 릴리가 부잣집 딸인 것을 눈치채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릴리에게 붙은 인간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들었기 때문에 든 편견이었죠. 얼마를 원하지? 원하는 만큼 줄 테니 당장 내 딸에게서 떨어져.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그러자 딸이 화를 내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에 대해 알려고 하지는 않고 다짜고짜 돈을 내미냐며 실망이라고 소리치고는 딸은 수연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과 이렇게 크게 싸운 것도 처음이었고 저렇게 단호하게 집을 나가버린 것도 처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저 단호한 성격은 아내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민했지만 도무지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어떻게 키운 딸인데 저의 사랑스러운 보물을 아무 논팽이에게 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 릴리도 의견을 굽힐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저를 닮아 억센 고집 때문에 일주일 넘게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딸과 척을 찌는 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아팠기에 저는 일단 교제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건 하늘에 있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죠. 케이트 정말 미안해. 릴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어. 그리고 수연인지 뭔지 아는 놈에게 넘어가게 생겼다고 말하며 이럴 때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아내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생각지 못한 변화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수연인지 뭔지 아는 놈이 제 집으로 매일매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꼴도 보기 싫어서 저는 만남을 거부했지만 수연은 그래도 매일같이 찾아오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름 수연은 계속 저를 찾아왔고 제가 회사에 있으면 회사에, 집에 있으면 집에, 골프를 치고 있으면 골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내가 갈 법한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끈질기게 찾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런 껌딱지같이 떨어지지 않는 놈을 봤나 싶었죠. 저는 그래도 쉽게 만나주고 싶은 생각은 변함이 없었고 오히려 어디 따라올 테면 따라오라는 심정으로 하루는 집에서 거리가 많이 떨어진 호수로 갔습니다. 차로 1시간을 넘게 운전해야 갈 수 있는 꽤 거리가 먼 곳이었습니다. 제 부모님과의 추억이 있는 나무로 지은 별장이 세워진 곳이었죠. 저희 가족만 알고 있는 휴식 장소라 외부인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여기까진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흡족해했죠. 그렇게 오랜만에 휴식을 느끼며 낚시를 시작했고 어릴 적부터 추억이 있었던 곳이어서 그랬는지 과거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와 딸과 같이 왔던 순간이 떠오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쩌다 일이 되었는지 분명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식 농사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홀로 앉아서 호수를 멍하니 보고 있는데 발소리가 들렸고 뒤를 돌아보니 딸 아이와 그 망할 놈팽이가 와 있더군요. 저는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장비를 챙겼고 저를 부르는 딸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하며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딸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제 발은 미끄러지고 말았고 호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호수였지만 깊은 곳이었기에 저는 손발을 허우적댔습니다만 힘이 점점 빠지고 정신도 점점 잃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걸까 싶었지만 한편으론 아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미련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포기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저를 잡아 끄는 걸 느꼈지만 동시에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모른 채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이더군요. 병실이었고 훌쩍이는 소리에 옆을 바라보니 릴리가 퉁퉁 부은 눈으로 울다가 제가 눈이 뜬 걸 보고 배를 누르며 외치더군요. 바로 의료진이 달려와서 제 상태를 체크했고 며칠 입원하면서 안정만 취하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았고 릴리가 답하길 딸의 남자친구인 수연인가 하는 놈팽이가 절 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울면서 이럴 때마저 그런 소리냐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정말 죽을 뻔했다고 수연이 로프를 몸에 감고 뛰어들지 않았다면 제가 죽었을 거라고 릴리가 외쳤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딸을 보며 저는 진짜 사실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에게 목숨을 비치게 될 줄은 몰랐고 경험해보지도 않고 너무 선입견에 빠져있던 건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제 은인이 된 셈이니까요.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고 저렇게 목숨을 걸고 뛰어들 정도면 그래도 제 딸 하나는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전 바로 수연을 불렀고 물었죠. 릴리가 그렇게 좋냐고 내 딸을 위해 살 수 있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저는 두 사람의 교제를 공식적으로 허락했고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에 복귀했습니다. 딸 역시 집으로 돌아왔고 수연은 미국에 더 머물 수 없어 한국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며칠 안 되어 딸이 제안하길 제가 수연과 친해졌으면 좋겠으니 이참에 한국에 같이 가서 여행도 하면서
추억을 같이 쌓자고 하는 겁니다. 딸의 진심 어린 부탁에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빚진 게 있으니 흔쾌히 승낙했고 생각해보니 릴리와 해외여행을 가본 일이 없다는 걸 깨닫고 좋은 기회구나 생각했습니다. 휴가를 좀 길게 내고 짐을 꾸린 저는 릴리와 함께 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국 출장에서의 기억이 떠올라 한국이 중국보다 못하다고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요. 기대하지 않고 도착한 인천공항은 생각과 달리 매우 깨끗하고 시끄럽지도 않았고 오히려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랄 정도였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죠. 마중 나와 있던 수연은 저에게 밝은 미소를 보이며 인사를 했고 저희는 그를 따라 차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예약은 이미 다 되어 있었고 저녁 무렵이라 저희는 일단 쉬고 내일부터 관광을 하기로 했죠. 수연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냐고 저에게 물었고 릴리에게 맡긴다고 하자 이미 한국에 한 번 왔었던 딸은 이것저것 추천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복궁 같은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추천해줬는데요. 저는 도시 생활에 지쳐 있었던 터라 한적하고 풍경 좋은 곳은 없냐고 물었죠. 수연은 고민을 하더니 서울도 좋지만 경주라는 곳이 볼거리도 많고 경치도 좋다고 추천을 해서 경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관광할 생각에 빠져있던 릴리의 표정은 구겨졌다가 수연의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미소를 찾더라고요. 수연은 내일이라도 당장 갈 수 있는 표를 예매해 두겠다고 했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차로 가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KTX라는 고속열차를 타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속열차라고 하자 또 중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제발 중국에서의 경험처럼 더럽고 냄새나는 사람 가득한 열차만 아니기를 바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한국은 중국에서 듣던 거와는 달랐습니다. 승객들이 많은 것은 비슷했지만 일단 한국 사람에게는 중국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고 한국인만의 에티켓이 존재해서 줄도 잘 서고 새치기 하는 개념도 없었죠. 특히 KTX라고 불리는 고속열차 안은 비행기 부럽지 않을 만큼 쾌적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까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와이파이가 잘 터져서 인터넷을 하면서 그것도 충전도 하면서 갈 수 있었죠. 냄새는커녕 더러움조차 보이지 않아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저에게 수연은 한국에서는 기차 안에서 꼭 먹어야 하는 간식이 있다고 소개해줬습니다. 바로 계란과 귤 그리고 사이다였습니다. 구운 계란의 고소함과 콜라와는 다른 매력을 가진 사이다는 제 입에 딱 맞았죠. 또 딸이 까주는 귤을 먹으며 창가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의 말을 따라 경주를 가기로 한 것을 다행이라고 딸 릴리도 말할 정도였죠. 저희는 약 2시간이 걸려 경주에 도착했고 지도를 바로 검색해보니 한국의 아래쪽 끝자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쾌적하게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정말 만족스러운 승차감이었고 중국에서 들은 한국은 완전하게 거짓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함과 동시에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수연이 안내하는 곳으로 갔고 아직 점심 먹기 이른 시간이라 잠깐 산책을 권하는 그의 말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죠. 저희가 렌트한 차로 간 곳은 커다란 능이라는 것이 있는 곳이었는데 왕들의 무덤이라고 들은 그곳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날씨는 추웠습니다만 정말 산책하기에 분위기가 좋은 곳이고 근처에 황리단길이라고 하는 곳도 있더군요. 산책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 그쪽으로 갔고 수연이 안내한 곳은 낙곱새라는 음식을 하는 식당이었습니다. 메뉴는 이름부터 생김새까지 모두 생소했지만 냄새만큼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일단 먹어보라는 권유에 따라 한 입 먹어본 소감은 매콤하지만 달짝지근한 것이 처음 느껴보는 맛있는 매콤함이었죠. 한국의 쌀밥과 함께 먹으니 처음에는 많다고 생각했던 밥 한 공기를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파전에 막걸리 한 잔까지 먹으니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었지만 먹을수록 더 먹고 싶어질 만큼 맛이 있었고 기분 좋은 경치와 교통수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으니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감이 폭발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준 수연에 대한 호감도도 저도 모르는 새 점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나온 후 근처에 딸이 좋아할 만한 아기자기한 카페에 들러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연의 가정사는 조실부모하고 형과 함께 열심히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마음이 숙연해진 채로 귀를 기울였죠. 수연과 형은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를 다니고 있었고 대기업 취직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연에게 혹시 미국으로 건너올 생각은 없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를 지원해줄 능력이 저에겐 충분히 있었으니까요. 릴리는 정말 기뻐했고 수연도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군요. 저는 괜찮으면 형도 같이 미국으로 와도 좋다고 했고 수연은 정말 기쁜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릴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수연에게 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와 릴리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 릴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도울 테니 꼭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는데요. 손에서 진심이 느껴지더군요. 화장실에 갔다 온 릴리가 남자친구 수연이 울고 있자 제가 혼낸 거 아니냐며 타박했고 수연은 아니라며 바로 미소를 지으며 크게 웃었고 수연이 웃자 딸도 따라 웃었죠. 그렇게 저도 같이 웃으며 한바탕 다 같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불국사와 석굴암 등 유명한 경주의 명소를 관람하고 사진들을 찍으며 남은 여행을 만끽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정말 즐겁게 보낸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저와 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수연과 릴리는 서로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고 가며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릴리와 수연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저는 딸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냥 슬픈 것이 아닌 뿌듯함과 동시에 이제 내가 아니어도 지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던 것 같았죠. 시간이 흘러 지금은 릴리를 닮은 예쁜 아들과 수연을 닮은 잘생긴 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며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없는데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해도 괜찮은 건지. 아마도 아내 케이트가 잘 보살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며 매일 아내에게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케이트 보고 있어. 릴리가 엄마가 되어서 두 아이를 낳았어. 멋진 한국 남자를 만나서 말이야. 앞으로도 나는 내 딸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지켜볼 생각이야.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의 곁으로 돌아가겠지. 그때는 당신에게서 절대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당신과 함께 하늘의 별이 되어서 우리 릴리와 수연 그리고 손주들을 지켜볼 거야. 당신도 함께 해줄 거지. 당신이 오늘따라 많이 보고 싶다. 사랑해 케이트.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릴리의 가족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릴리 가족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감동카페 주인장 소연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